북한이 조만간 당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길이라는 도발을 이어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세 번째로 조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인데 후보 매수 의혹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국당은 오늘 울산 집회에서 청와대를 규탄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황교안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오늘 인공지능과 3차 대국에서 아쉬운 불개패를 했습니다. 이세돌은 오늘 고향 신안에서의 대국을 마지막으로 바둑계에서 은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북 관계가 자고 나면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미국의 군사 옵션에도 점점 힘이 붙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들은 조만간 열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평양에 집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 결정되면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이 있었던 동창리에서는 또다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급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참석자들에게 어제 오전까지 평양에 도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전원회의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저강도 도발인 인공위성 발사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그리고 핵실험까지 북한이 미국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의 윤곽도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ICBM 테스트, 핵탄두 진입 기술이라든지 사거리 연장, 핵미사일 다탄두화 이런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5일 전후 도발 전망이 나왔지만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변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경 노선 전환을 공식화한 뒤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내 이동식 시설의 위치가 바뀌는 등 추가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도 연일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밤 싸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외교적 압박 수준은 한참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국방부는 외교적 해법이 소진됐을 때 목소리를 내는데 그만큼 워싱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미 합참의장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 in Korea is fight tonight.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빈손 귀국하자 군 수뇌부가 나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선 미 공군의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가 열흘 만에 비행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찰기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 의회에선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잡해진 건 중국입니다. 대북 제재를 풀려면 전략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긴 한데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태평양에서 힘을 키우는 건 달갑지가 않겠죠.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년 전처럼 군사 옵션 문제까지 언급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현지 시간 20일 이뤄진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 통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협력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북한의 도발 자제와 협상 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대북 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미북 간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习近平强调，要坚持政治解决的大方向，各方要相向而行，保持对话缓和势头。 이에 따라 중국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무역 합의와 관련해 좋은 대화를 했고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과 2단계 무역 협상 추진 역시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급 전략 도발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도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CBM 도발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미국은 어떤 군사 옵션으로 대응하려는 건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며칠 전에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모든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오랜만에 다시 꺼냈어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ICBM급 도발 이게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분위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로켓 연소 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의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전략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ICBM이고 또 이를테면 다탄두 미사일일 수도 있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미국의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뭐라고 했냐? 2017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계획들을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정도는 미사일을 정말 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17년에 이미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추가로 ICBM급 도발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내용의 기술이 이번에 다시 접목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로켓 연소 실험을 7분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7분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뭔가 대단히 오랫동안 비행을 한다는 말이고 아마도 이번에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 올라섰다. 그리고 7분간이나 연소를 시켰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ICBM은 지난 화성 15와 다르게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탄두가 여러 개라면은 예를 들어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탄두가 종말 단계에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의 방어 시스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로도 막기가 어려운 겁니까? 미 동부에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쪼개져서 정말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뉴욕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요격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동해를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해에 있는 이지스함들이 먼저 요격을 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미 본토까지 간다면 그때는 정말 요격하기가 힘들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최신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계속 좀 돌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당시에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 상황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 그때보다는 사실은 아직은 위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CG에 나오듯이 항공모함들의 예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2017년보다는 오히려 동원할 수 있는 미국 군사력의 여유는 훨씬 더 강력하다. 만약에 미국이 마음먹었을 때 더 강력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왜냐? 항공모함이 지금 6척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거론됐던 군사 옵션들을 보면 당시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적 타격이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특히 이 동북아시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군사력 이런 것들만 해도 B-52 폭격기가 무려 6대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주 정밀 유도 미사일을 각각 20발씩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없지만 언제든지 본토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지휘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전투기만 해도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F-22를 비롯해서 540여 대의 전투기가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밀 공격을 넘어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을 좀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군사 옵션을 행사하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이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국내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우리 역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충돌, 즉 북한에 대한 외과수수식 타격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할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송병기 부시장 업무 수첩에 담긴 상세한 정보들을 잘 풀기만 하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제 세 번째로 소환된 송 부시장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송철호 울산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세 번째로 소환돼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 부시장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김기현 첩보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공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청와대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업무수첩에 적어뒀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업무수첩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청와대 관계자를 접촉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산재병원 자초되면 좋다라는 거는 어떤 말씀이 어떤 의미신가요? 상대 후보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중점 공약인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미리 듣고 공약 수립에 참조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예타를 담당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을 세 차례나 불러 진술 확보를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송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후보 매수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자리 이야기가 오간 게 바로 후보자 매수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과 함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죠. 하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부터 경선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떤 공직을 제안하면서 사퇴를 종용했고, 공직선거법은 불출마나 사퇴 등을 조건으로 상대 후보 등을 금품으로 매수 또는 직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후 매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죠.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자리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죠. 지역에서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민주당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임동호 씨 같은 분이 그냥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배제되었고,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엔 자리 요구,
심규명 변호사 이름 옆엔 동서발전 사장이 적혀 있습니다. 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사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 전 의원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얘기였다며 불출마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검찰이 후보자 매수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관건인데 이를 부인한 거죠. 임 전 최고위원이나 심 변호사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자리 약속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했다거나 이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결국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명을 넘어서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가 또 노동계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장소 옆에서는 이 집회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집회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를 규탄합니다. 공수처! 같은 시각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방침을 비판하고 톨게이트 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주 열리는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은 시위 현장 바로 옆에 모여 학교 앞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족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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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이 초록 조끼를 입은 시위대에 항의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시위대 차량도 맨몸으로 막아서 보지만 집회를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서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서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학부모들은 소음이 멈출 때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 규탄 집회를 국회에서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선거법 협상 중인 4+1 협의체도 석패율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악한 정권의 몸통, 저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 반드시 색출해서 우리 시민들을 달았던 힘으로 심판하고 끌어내립시다. 청와대 인사들이 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자리 논의를 한 건 후보 매수라고 했습니다. 후보 매수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단히 무서운 법입니다. 당초 집회 참석 예정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건강 악화로 국회 농성장에 머물렀습니다. 단식 직후 곧바로 로텐도홀 농성을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석패율제를 놓고 군소정당들은 중진 배제나 대상 의석 축소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제도적 후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4+1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게. 4+1 협의체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주말을 넘길 경우 선거법에 대한 협상 자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울산으로 갔습니다만 한국당은 이번 주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농성을 해왔습니다. 투사로 변한 황교안 씨 강경투쟁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본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데 총력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가 뭔지 박정은 앵커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듣고 왔습니다.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입니다. 그 밖에서 보기에는 투쟁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또 당내 쇄신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저와 저희 당은 원내 투쟁, 원외 투쟁, 그리고 정책 투쟁의 3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잘라서 장외 투쟁만 말하면 장외 투쟁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어떤 투사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표님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굳이 경내에서 이런 집회를 했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성리한 겁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당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불법이지, 당 행사를 하는 것이 왜 불법이겠습니까? 오히려 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우리 당원들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막았습니다. 막아서 분노한 분들이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게 과연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건 입증을 하면 우리 책임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불법이 없었습니다. 예. 단식 이후에 좀 황교안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단식 이후에 강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한번 따져보면 제1야당의 단식 투쟁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나. 국민들이 모르시면 고쳐지질 않거든요. 그 앞뒤가 바뀌어질 건 없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검찰이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의 원칙이 이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검찰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과 검찰 사이의 어떤 내통?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이건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걸. 검찰과 우리가 내통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내통 없습니다. 또 내통이 되겠습니까? 그 총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부정선거의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당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선거와 관련된 조직이나 그 기관장들이 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 또 드루킹 사건을 보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부정선거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좀 합의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던데, 국민의 표심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1+4 그런 구도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공화당도 있을 거예요. 거길 왜 뺐습니까? 이 자체가 편파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불법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에서 지금 진전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까지 갈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는 좀 이렇게 결과가 맺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권 그냥 놔두고 다음 정권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회복할 수 없게 폭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총선 공천 문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기준을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준을 몇 가지 내놓은 것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둘째는 공정한 공천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 살리는 공천이 돼야 된다. 대표로서 누구를 넣고 빼고 이런 건 절대 안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누구를 이 사람을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에 원하는 것은 강력한 쇄신 아닙니까? 예.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과반 못 얻으시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책임이신지. 과반 이겨야지요. 저는 책임 안 지고 싶습니다. 과반 이겨서 책임 안 지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책임져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혹시 종로에 출마하시면 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저의 길, 이기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 중앙고속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에는 백성역 근처에서 왕복 4차선 도로가 함몰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유성현 기자입니다. 부서진 자동차가 뒤엉킨 채 널브러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중앙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 근처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8살 강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트럭을 추돌한 뒤 500m를 더 달리다 나들목 출구에서 서행하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강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왕복 4차선 도로가 푹 꺼졌습니다. 인도와 가로수도 땅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폭 30m, 길이 2m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쪽 옆에서 이제 집안 침하 일어나서 20-30m 정도 지금 침하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오늘 오전 10시 36분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59살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1층 커피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커피숍 업주 등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남해안에는 대구잡이가 한창입니다. 산란철을 맞아 알과 살이 꽉 찬 대구가 거제 앞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대구잡이 현장에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선들이 칠흑 같은 새벽 바다를 달립니다. 어장에 도착해 수심 20m 아래에 놓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어른 팔뚝만한 대구가 펄떡입니다. 대구다! 대구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대구잡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갓 잡아 올린 대구입니다. 몸 길이가 60cm 정도 되는데 산란철을 맞아 알이 꽉 찼습니다. 대구는 조선시대 왕실 제례에 쓰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돌아오기를 1년 동안 기다린 어민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내도 우리 손주도 미리 살려야 되고 우리 각시도 미리 살려야 되고 두루두루 기분은 좋습니다. 대구가 제철을 맞으면서 경매장도 바빠졌습니다. 항구는 싱싱한 대구를 사려는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10개 하나 가자, 10개 하나 가자, 10개 하나 가자, 자, 보시면 가자.
대구잡이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대구는 냉수성 어종이라 앞으로 어획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간 사이즈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앞으로 물량이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국내 최대 대구 산지인 거제 외포항에서는 오늘부터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왔지만 날씨는 예년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축제장이 요즘 울상입니다. 얼음 낚시가 대표적인데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높아 개막을 연기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송어축제가 열리는 평창 오대천입니다. 관광객이 북적였던 지난해 모습과 달리 얼음 낚시터가 텅 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천 가장자리는 살얼음만 얼었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얼음 두께가 20cm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 탓에 평창 오대천의 얼음 두께는 14cm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결국 오늘로 예정했던 축제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한 7억 이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하죠. 올해는 영상인 날도 있고 비도 오고 그러면서 겨울축제를 2주 앞둔 홍천강도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을 연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뜨뜻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강물이 안에서 더 데워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영서 지역은 이번 달 평균 기온이 0.9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이곳은 아직 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가상으로 수트를 미리 만들어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신차를 만들 때 가상현실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디자인을 입혀보는 겁니다. 이 기술로 비용도 시간도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안경을 끼면 원하는 차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차량 외관은 물론 실내 디자인도 볼 수 있고 차량 엔진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과거처럼 자동차 모형을 손수 만들지 않아도 가상현실을 활용해 차량의 디자인을 바꿔보고 설계도 수차례 할 수 있어 신차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계와 건설업계는 이미 발빠르게 가상현실과 5G 등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으로 기계 조작은 물론 설비에 부품을 조립하고 위험한 작업은 무인조종 굴착기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일명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 중인 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첨단 기술의 도입이 우리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문의 남자 윤건영, 문 고향 출마입니다. 예,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야기군요. 내년에 출마한다. 이건 벌써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요. 어디로 출마하느냐 이게 좀 구체화된 겁니까? 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지 관심이 큽니다.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경남 양산을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양산을이라고 하면 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문 대통령과 윤 실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12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당시의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건영 씨가 배석하지 안 될 이유가 뭐죠? 왜 배석하면 안 됩니까? 친노였다는 이유로요? 근데 거기 이유 묻고 싶어요. 최근에 민주당 PK 지역 출신 의원들이 윤 실장 개인은 물론이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경남 양산시 갑과 을 지역구인데요. 양산 을에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고요. 총 172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려다가 보류된 문 대통령 기록관 예정 부지도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양산 갑은 자유한국당 윤현석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데 반해 양산 을은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근데 윤 시장 거취는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친문계 인사들에게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돌아갈 양산만큼은 대통령 복심이 털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게 친문계 핵심들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출마하면은 승산은 있습니까? 양산 을은 도심권인 양산 갑에 비하면 구도심 지역입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 내려온다는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본인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던데 그건 정리가 됐습니까? 본인은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한 단계가 아닌 듯합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본인이 성남 분당 을이나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 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송파 을 투입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국당의 배현진 위원장과 맞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출마하느냐 이것도 관심이에요. 만약에 출마한다면 서울 강남권에서 이제 거물급 야권 후보들하고 맞붙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더 끌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본인은 수차례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요, 올해 중반부터 강 장관에 대한 선거 경쟁력 조사를 최소 2차례 이상 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 갑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 을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너무 완강해서 불출마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정리가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공직자 사퇴 시한이 20일 넘게 남아 있으니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문의 남자 윤건영 문 고향 출마는요. 대통령 퇴임 후 터닫기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측근이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요. 홍준표 여차하면 무소속으로 하겠습니다. 이 당에서 험지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 홍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에서 험지를 출마하라니까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하여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하셔서 대구를 가건 창녕을 가건 그건 내가 알아서 지역구 결정해서 공천 신청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알아서 지역구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홍 전 대표가 그렇게 자기 지역구를 결정할 힘이 있습니까? 네, 홍 전 대표는 지금 고향인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나 대구 출마를 저울 중입니다. 어제 한국당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박완수 사무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방 대표급 인사들이 험지 출마를 하지 않으면 공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황 대표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 대표급 인사 험지 출마해라 이걸 이제 공식화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결국에는 당에서는 그럼 험지 출마 안 한다 그러면 공천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이야기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 대표급이라고 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물론 당 대표를 지내진 않았지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이제 중량급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마 지역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출마에도 이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을 지낸 김태호 전 지사는 당이 요구할 때마다 희생했다. 이제는 고향인 거창에 뼈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제목에서 봤을 때 홍 전 대표가 여차하면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당히 격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했고요. 나는 단 공천에 한 번도 목을 맨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총선에 나가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당이 원하는 지역에 공천을 안 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 역시도요. 고향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홍준표 여차하면 무소속은요. 험지 출마, 한국당 공천 뇌관으로 하겠습니다. 저 험지 출마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느낌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의 깊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외교관 부인이 영국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1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영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는데요. 영국 검찰은 외교관 부인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특권이 없다고 본 겁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영국 검찰이 미국 정보기관 요원의 아내인 앤 사쿨러스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키로 했습니다. 사쿨러스는 지난 8월 크로프턴 공군기지 근처에서 역주행을 해 오토바이를 몰던 19살 해리 던을 숨지게 했습니다. To me, just felt like she was just getting on with her life. Like there was no remorse. I'm sorry. 사쿨러스는 경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놓고 풀려나자마자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던 가족이 미국까지 찾아 당사자 인도를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송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영국 내에선 미국이 핵심 우방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I offered to bring the person in question in, and they weren't ready for it. But I did offer. I spoke with Boris. 영국 검찰은 런던 밖에선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We feel that we've taken a huge step. That in itself, to us as parents, to make that promise to him, the night that we lost him, that we would seek justice. 이번 기소로 영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할지 사쿨러스가 직접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은퇴대국 최종전에서 바둑 인공지능 한돌에게 불개패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치른 오늘 대국을 끝으로 25년간 몸담았던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경기 모습 구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고향 전남 신안에서 맞붙은 이세돌 구단과 토종 인공지능 한돌과의 마지막 대결. 2점을 먼저 놓고 시작한 이세돌 구단은 승패를 떠나 자신의 바둑으로 마지막 대결에 임했습니다. 대국 초반 우하기에서 절묘한 수로 위기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한돌은 냉철한 형세 판단과 정교한 수읽기로 좀처럼 우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은 대마를 공격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한돌에 침착하면서도 정확한 은수로 타개하면서 이세돌 구단은 181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이로써 이세돌 구단은 한돌과의 세 차례 대국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국에는 형인 이상훈 구단과 어머니 등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1983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이세돌 구단은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고 12살 때 프로에 입단해 세계대회 18번 우승 등 총 50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5번기 가운데 4국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세돌 구단은 오늘 대국을 끝으로 25년간의 프로기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3년 9개월 만에 다시 인공지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 이 구단은 은퇴를 선언했고 이번에 상대하는 한돌은 3년 전의 알파고보다 진화한 AI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은
2점을 먼저 깔았습니다. 질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이 구단이 AI보다 하수라는 걸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당황스럽긴 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더 냉정한 현실은 2점을 먼저 놓고도 전문가들은 한돌의 우세를 점쳤고 이 구단조차 솔직히 연습 승률이 50%도 안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대국장에 앉았을까요? 그때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간은. 대국을 앞둔 열흘은 바둑만 생각하고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한돌을 불계승으로 꺾은 날도 복귀하느라 20여 분이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승리를 복귀하며 내일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도 열 하룻밤만 지내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는 이 10여일 동안 한 바둑인이 3시간 남짓 대국에 임하는 자세를 복귀하면서 2020년의 밑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이 구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마디를 또 덧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종종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 구단은 인공지능을 2번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였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공기질이 더 탁해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어요.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